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사우디와 카타르 국빈 방문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계기로 체결된 대규모 수출과 수주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중동 지역 외교장관들과 통화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누적 확진 사례가 64건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210만 도 분량의 백신을 추가 도입해 신속한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사우디와 카타르에 대한 국빈 방문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 불 63개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동 빅3 국가와의 정상 외교를 모두 마쳤다면서 수출과 수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와 민생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중동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UAE에 이어 이번 사우디, 카타르를 차례로 국빈 방문하며 이른바 중동 빅3 국가의 정상 외교를 완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792억 달러, 약 107조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습니다. 107조 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우디, 카타르에서 모두 202억 달러, 63개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며 성과를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사우디와 함께 전기 자동차와 선박을 만들고 네옴시티와 같은 미래 신도시 건설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타르에서 수주한 LNG 선박은 한 척을 건조하는 데 10,000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 같은 선박 17척 건조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후방 파급 효과를 따지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경제사절단 가운데 80%는 중소 중견기업이었다며 청년 기업가 등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시장 개척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과 청년 사업가를 참여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국빈 방문의 성과가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현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다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탁상 행정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떠나기 앞서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을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는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을 찾았습니다. 대출 상환과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급증하는 신도시의 방과 후 돌봄 수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특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현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직접 청취한 외침 중 공통의 절규는 신속 해결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예산안 설명과 함께 민생을 재차 강조할 전망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일희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입장을 드러냈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계획안에 대해서 숫자가 없는 맹탕 등의 비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80여 차례 회의와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그리고 여론조사 등으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 약자 보호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또 그 외에도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지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경에게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서 반드시 처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겁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1,000명 이상 입건, 100여 명 구속,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탈취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 무기형이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민들이 가졌던 불안감을 좀 덜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살인과 같은 흉악범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이 밖에 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른 안건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가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본인 부담률 0% 대상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확대된 겁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15%에서 65%로 상향됩니다.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포함해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5건이 의결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수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상으로 전한 수상 소감에서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더욱 헌신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F 케네디 재단은 1990년부터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거듭 경고했는데 대규모 지상전을 앞둔 최후 통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과 민간인 피해 확산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간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해왔던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Today we increase that urgency of that warning. Civilians in northern Gaza and Gaza City should temporarily move south of Wadi Gaza to a safer area where they can receive water, food and medicine. 지난 27일부터 지상군 병력 투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재차 대피 경고에 나선 건 대규모 지상전을 앞둔 최후의 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 UAE, 요르단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를 나눴습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무력 충돌이 고조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면서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UAE 요르단 장관과는 위기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도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국 장관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습격으로 1,4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는 사망자가 7,600여 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 주변에서 표류하다 어제 우리군에 포착된 북한 선박을 북측이 예인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은 북으로의 귀환 의사를 밝혔는데요. 해군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식량과 식수를 지원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표류 중이던 선박이 우리군에 포착된 시간은 어제 낮 2시 16분. 강원 고성군 제진항 동쪽 200km, NLL 이북 약 3km 해상에서 표류하던 선박을 우리군 해상 초계기가 발견해 경비함을 급파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확인한 경비함이 해당 선박에 다가가 북한 선박임을 확인했습니다. 선박 탑승자들은 열흘 동안 표류 중이고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이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식수를 지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표류하던 북한 선박이 구조될 수 있도록 유엔사와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상황을 전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어젯밤 표류하던 선박을 예인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인양 과정에서 북측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적 목적으로 NLL을 일시적으로 넘었지만 북한군이 이를 오인해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 언론에 신속하게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유엔사 및 국제상선 통신망을 활용해서 계속 연락은 했는데 추가적으로 국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도 이 인원들의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측면도 있고 앞서 지난 24일에는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 속초 해상을 통해 귀순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음 달 1일까지 모든 지자체에 백신을 공급하고 10일까지는 전국의 모든 소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충남 당진과 전북 고창, 강원 철원 등 3곳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남 예산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30일 오후 2시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모두 64건이 됐습니다. 당진을 제외한 고창, 철원은 처음 신고된 지역으로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긴급 도입한 127만 마리 분이 국내에 도착했고
29일 62만 두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전 비축 물량인 54만 두분을 포함한 총 243만 두분의 백신을 발생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분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931개 반 2,065명의 접종반이 편성되어 50도 미만 소규모 농가 약 7만 호가 사육하고 있는 소 113만 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1일 210만 두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다음 달 1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을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발생 시군을 시작으로 인접 시군, 발생 시도, 다른 시도 순으로 배분해 11월 10일까지 전국 소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신속한 접종을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백신 접종 지원을 협의했습니다. 럼피스키병 백신은 접종 최대 3주 후 항체가 형성됩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약 3주 후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 상황, 방어 수준 등을 평가한 뒤 발생 농장의 살처분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완료되더라도 항체 형성 기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가는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마약 범죄가 결코 일부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올해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이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와 함께 학교 차원의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65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9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학생 건강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마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노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 현황을 살피기 위해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범죄 단속도 강화합니다. 온라인 마약 거래 광고 게시물에 대한 심의 횟수를 일주일에 5번으로 확대하고 마약 관련 키워드를 담은 불법 광고 점검 체계도 강화합니다.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SNS 등 온라인 거래 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약물 중독 치유 지원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마약 예방 교육은 더욱 강화됩니다.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이상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송 매체에서 마약 투약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등 언론 보도 권고 기준도 수립합니다. 이 밖에 학생 건강증진 기본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의 면역 강화와 비만 등 질환 예방을 위해 신체활동 수업 시간이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예체능 수업인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복합시설은 2027년까지 200개,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학교와 기업에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히는 일학습 병행제가 도입 10년을 맞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나 사람을 찾는 기업들에게나 호응이 높다고 하는데요. 실무형 인재가 길러지는 현장을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의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형으로 설계한 일학습 병행제. 청년은 채용된 기업에서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에서는 이론 교육을 받습니다.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이 대학에서도 학습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직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전기전자와 기계, 반도체 직무 중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을 직접 실습해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학습 근로자들은 이렇게 실전처럼 방진복을 갖춰 입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반도체 8대 공정을 교수의 체계적인 설명과 함께 눈으로 익히면서
학습 근로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반기는 실무형 인재로 거듭납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표면의 패턴을 형성시킨다든지 이런 실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습을 해서 실제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립이 되고 있는지 좀 많이 배우고 있는 편입니다. 신규 재직자 회사 적응은 물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긍정적입니다. 실제 일학습 병행 참여자는 훈련 종료 3년 후 다른 재직자와 비교해 같은 기업에서 근속할 확률이 25%포인트 높은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학습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서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학습 기업의 현장 훈련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훈련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10년간 숙련 인력 성장을 뒷받침한 일학습 병행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학생, 재직자뿐 아니라 청년 구직자 과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와 함께 자립준비 청년 등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 우선 참여하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1:1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학습기업은 연 2회 주기점검에 나서고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 바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에서 여러 차례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딸기 모종을 옮기는 외국인 작업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들은 필리핀 국적의 계절 근로자들인데 벌써 농장에서 일한 지 넉 달이 됐습니다. Nung pumunta ako dito at magtrabaho, medyo malaking tulong sa amin, sa pamilya ko. Kasi medyo malaki yung sahod dito compared dun sa Pilipinas. 소통은 어려워도 일손을 덜어주는 이들이 농가 입장에선 고마울 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정말 인력 구하기가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계절 근로자들이 이제 입국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나마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0년 7%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19%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를 늘리고 체류 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습니다. 딸기 농사는 9월에 시작을 해서 이듬해 6월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때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연장 조치가 이처럼 농사 기간이 긴 농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도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불법적인 중도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잡혀서 쫓겨날 때까지 불법 체류하면서 최대한 10,000원이라도 더 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되 여기서 대한민국이 정한 룰을 지킬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는 그런 계단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합법적인 경로로 한국을 찾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불법 체류자 또한 자연스레 법망 안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보관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들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2,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국세청은 이에 더해 주식, 코인, 리딩방 업체 등 105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유명 강사로 매년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는 스타 강사 A씨. A씨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를 누리면서 법인의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왔습니다. A씨는 강의와 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미술품과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도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다 세무조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여간 민생 침해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9월까지 민생 침해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하여 약 2,200억 원을 추징하였고 조세 포탈 및 세법 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였습니다. 이 중 학원 30곳을 상대로 200억 원가량을 추징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 교사가 학원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준 악덕 대부업자, 고가의 장내 대금을 신고 누락한 장내업자, 가맹비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세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더해 주식 코인 리딩방 업체,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 10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수익률 보장, 미공개 작전 주식 정보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면서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를 미등록 피기사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수익 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 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법 개정 등 달라진 콘텐츠 환경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출입기자단을 만나 유 장관이 설명한 주요 정책 방향을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처럼 전문가 풀에서 뽑은 심사위원단이 지원 사업 심사를 하다 보면 손이 안으로 굽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기관 직원들은 전문가 심사라며 거리를 둬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술이나 이런 창작 쪽에 관한 것은 누가 이걸 백을 쓴다든지 누구 부탁을 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심의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책임심사위원이 있으면 어떠한 청탁도 듣지 않을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작하려면 주변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밝힌 유 장관은 문체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다수 산하기관에 대한 지적에서 도덕성 해이를 느꼈다며 감사를 오래 하지 않았거나 기관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대해 철저히 감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달라진 콘텐츠 환경에 걸맞은 정책 마련 의지도 밝혔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개선 의지를 비췄습니다. 15년 지난 지금 보면 지금 저작권에 대한 행태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손대지 않으면 점점 늦어진다. 문체부는 12월 AI가 학습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과 대가 등의 내용이 담긴 AI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국제화, 지능화되는 저작물 불법 유통 환경에 맞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액을 3배 이상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확보 문제로 수익성은 낮은 현실이라며 선순환 구조를 위한 IP 확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지역 문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선정한 지역대표 문화자원 100선 로컬100을 직접 둘러보며 문화자원을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소통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과 건강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가 학교 유치원 내 집단 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총 4658곳을 점검한 결과 14개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돼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도 가장 많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불씨, 불꽃, 화원 방치 등의 부주의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소방청이 이 같은 화재 발생 분석을 바탕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소방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책 기간 중 매주 금요일을 안전 메시지 전송의 날로 지정해 정통시장과 요양원 등 화재 취약 대상의 안전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에는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화재 예방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업 합동기구인 무탄소연합이 출범했습니다. 무탄소연합은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핵심 기구인데요. 오는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12월에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객이 여러 국제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출범식에서 이회성 무탄소연합 회장은 세계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경제주체가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모든 수단을 찾고 실행해야 할 때라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소 자동차. 지금까지는 승용차와 버스, 화물 일반형뿐이었죠. 국내 최초의 수소 청소차가 서울시 동작구에 도입돼 앞으로 수도권 곳곳을 달리게 됐습니다. 도입될 청소차의 최대 적재량은 10톤이며 11월부터 서울시 동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경기도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에 13,938대의 청소차를 지속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소차 외에도 냉동차, 트랙터 등 다양한 수소 상용차의 출시를 이끌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조금 있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공기질은 탁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등 중서부 지방은 WHO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야외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교차는 작아지고 밤낮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더 온화한 가을 날씨가 되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13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3도, 대전 9도, 춘천 8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세종 21도, 춘천 1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12도, 강릉 11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입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는 14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하늘에도 구름만 조금 있겠고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토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희가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뉴스 스튜디오를 새 단장하는 관계로 오늘부터 연말까지 바로 이곳 임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 KTV 뉴스는 늘 빠르고 정확한 정책 소식,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달 후 새롭게 변화될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